네, 안녕하세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갑상선 내분비외과 교수 김성모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갑상선 내분비외과 교수 윤혁준입니다. 네, 오늘은 갑상선 암 온라인 토크 콘서트입니다. 갑상선 암에서 진단과 치료, 그다음에 일상생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사전에 환우분들이나 아니면 가족분들께 질문을 받아서 질문당 저희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문입니다. 아주 많이 하시는 질문 같은데 네. 갑상선 암인 것 같다고 보통은 이제 건강검진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갑상선 암인 것 같은데 큰 병원 가보라 하고 얘기를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갑상선 암을 진단을 받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갑상선 암은 어떤 암인가요? 예. 네, 일단 갑상선암 자체는 저희 나라 암 등록 통계상 2020년에 나온 통계로는 저희 나라에서 1위로 가장 유병률이 높은 암종이고, 그런데 반해 이제 5년 생존율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성적을 내고 있어서 갑상선암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치료나 이런 것들로 조절을 잘 해주시면 이런 추후의 생활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그런 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먼저 일단 갑상선 암인 것 같다고 이제 큰 병원 가보란 소리를 들었다는 것 자체는 아마 검진을 하셨거나 아니면 눈에 뭔가 보이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일단은 갑상선 암의 가장 첫 번째 검사 자체는 경부 초음파가 되겠습니다. 경부 초음파로 검사를 진행을 했을 때 먼저 모양을 먼저 보고 악성이 좀 의심된다라고 하면 우리 보통 새침 흡인 검사나 아니면 총생검 검사로 바늘 찌르는 검사죠. 네, 예. 반을 찌르는 검사로 예.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로 갑상선암을 감별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나라의 치료 성적 100%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요즘 이제 가끔씩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치료를 잘해가지고 100%인 거죠. 치료 안 하면은 안 좋은 거죠. 아무래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 진단받으신 분들이 치료를 잘 받아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갑상선 암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던데 종류에 따라서 치료 과정과 예후가 다른가요? 라는 거 하는데 저희가 보통 그냥 뭐 갑상선에 암 생기면 그냥 갑상선 암이라 그러는데 갑상선 암도 종류가 좀 있죠. 네. 네, 맞습니다. 갑상선암의 종류는 사실상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종류들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뭐 분암이나 미분암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갈리긴 하지만, 분암 쪽에서는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갑상선 유두암이 있겠고, 보통 몇 프로 정도 준대요? 거의 한국인에서는 거의 대부분 뭐 9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포암, 그리고 우리 수질암, 이런 쪽으로 악성도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이런 예후 자체가 조금 더 안 좋은 쪽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갑상선 유두암 같은 경우에는 예후가 가장 좋은 편에 속합니다. 제일 안 좋은 거는 뭐죠? 아무래도 이제 미분암과 역형성 갑상선암이 가장 예후가 안 좋을 건데요. 같은 얘기죠? 미분암이나 그죠. 역형성.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안 좋을까요? 교과서 상으로 보면 사실 치료를 하더라도 거의 1년이 채 안 되는 여명을 가진다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갑상선암보다는 되게 안 좋은 거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침 검사로 5단계 유두암 의심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냥 보통 뭐 암 진단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죠. 예.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고 싶은데 자꾸 건드리면 상태가 더 나빠지지는 않는지 전이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런데 처음에 일단 우선 5단계 진단 받았어요. 네. 일단 단계가 뭐죠? 1, 2, 3, 4, 5, 6단계. 일단은 5단계라고 하면 이제 암 의심 소견이다라고, 6단계 중에 5단계는, 아니
의심소견이고 보통 2단계에서는 암일 확률이 한 80%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두암인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서 사실상은 조금 암 쪽으로 생각을 좀 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걸 권유를 좀 드리게 되고요. 보통 근데 이제 자꾸 건드리면 상태가 더 나빠지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뭐 근거나 이런 것들은 있지는 않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그렇죠? 있기 암세포가 때문에 이렇게 끄집어내다가 이쪽으로 피부에 갈 수도 있고 네, 그런데 거의 그런 경우는 좀 드물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보면은 저희가 항상 저기 진단받고 올 때 뭐 1단계나 2단계나 3단계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거는 이제 진단받았을 때에 얼만큼 악성의 정확도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암의 기수 뭐 1기, 2기, 3기, 4기 이거랑은 다른 문제인 거죠. 네, 보통 저희가 병기 1기, 2기, 3기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수술하고 난 뒤에 그 결과들을, 병리 결과들을 보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나타내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병원 가면 왜 그 바늘까지 찔러고 여기 초음파 검사까지 했는데 왜 진단 안 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게 혹시 왜 그러신지 조금 더 부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게 바늘로 혹을 콕 찔러서 검사한 결과가 이 혹 자체를 모두 대변하고 있는가가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확률에 문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1단계니 5단계니 6단계니 이렇게 나뉘는 것들은 결국에는 확률상으로 5단계는 80%다. 그리고 6단계는 거의 90% 이상이 암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확률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려면 결국에는 떼어내서 수술을 해서 나오는 결과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술을 해가지고 떼가지고 나와야 네, 정확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여기 목에 있는 거 이걸 떼지를 못하니까 그냥 세포만 끄집어내갖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치료 부분에 있어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로봇 수술과 부분 전절제 수술을 나눈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어떤 수술 방법이 더 좋나요?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좀 다른 질문이 있기는 합니다. 부분 절제, 전절제인 질문과 로봇 수술과 아니면 다른 절개나 다른 부분들이 어떤 게 더 좋나요? 이런 질문으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우문현답인 것 같아요. 본인이 받는 수술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그쵸? 네. 본인이 그 의료진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수술을 받고 난 뒤에 낫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수술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고 그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할 때 갑상선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양쪽으로 있는데 양쪽에 있는 갑상선을 하나만 뗀다. 그러면 이제 부분절제술, 반절제술. 그리고 둘 다 없앤다. 그러면은 전절제술. 그래서 그게 부분절제술과 전절제술이 나누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보통 암 수술이니까 주변에 있는 임파선을 같이 뗀다라고 했을 때 요 중간에만 뗀다. 그러면은 중앙부에 그 다음에 옆쪽으로까지 같이 뗀다라고 하면은 측경부 임파선 수술까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어떻게 찾아가느냐의 문제거든요. 일반적으로 목에 이렇게 저희가 절개선을 넣고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하는 수술은 절개수술. 근데 이제 목에 흉터가 남는 게 이제 싫기 때문에 요 흉터를 겨드랑이로 옮긴다든지 유방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은 입으로 들어가서 흉터가 아예 안 남는다든지 하는 거에서 저희가 이제 로봇 수술이나 내시경 수술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뭐 로봇 수술을 많이 하죠. 로봇 수술을 많이 하는데 그 로봇 수술을 할 때 뭐 이렇게 들어가는 접근 방법이 로봇 대신에 직접 사람 손이 들어가서 그 기계를 움직인다. 그러면 내시경 수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수술 방법이 가장 좋은가는 이제 뭐 만약에 로봇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나 뭐 내시경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절개 수술이랑 암 수술은 제일 중요한 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작용이 적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하실래요? 저거를 하실래요? 여쭤볼 때
만약에 흉터가 많이 신경이 쓰이신다 그러면은 로봇 수술을 하시는 게 좋으신 거고, 흉터 상관없이 자기는 목에 절개선이 생겨도 상관없다라고 했을 때는 절개 수술하시는 거고, 부분 절제술과 전절제술을 나누는 거는 전문가 의견을 따르시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대답이 됐을까요? 아, 결국에는 부분 절제나 전절제를 나누는 기준 자체는 뭐 위험도나 이런 그렇죠. 것들을 주치 의견에 따라서 이제 위험도가 크면 전절제를 하게 되고 그나마 조금 더 반절제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반절제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꽤 요즘에는 많으신 것 같기는 한데 로봇 수술을 한 지 2년 정도 지났습니다. 아직도 목 밑에 통증이 있는데요. 언제쯤 괜찮아질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참 본인은 되게 힘드실 거예요. 저런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기는 힘든데 계속 아픈 것도 아니고 겉으로 티가 나는 것도 네, 아닌데, 남들은 또 그렇죠. 모르죠. 남들은 또 모르고 본인은 되게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거는 로봇 수술이든 아니면 일반 수술이든 저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환자분들마다. 저희가 왜냐하면 피부에 이게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곳인데, 어쨌든 수술을 했다라는 거는 거기를 건드려 놓은 부분이고, 타고 났을 때 있었던 그 해부학적인 위치랑 달라진 부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신경이 노출되거나 그랬던 부분인데, 저희가 보통 수술하면은 유착이 생기거든요. 붓는 거. 붙어가지고 신경을 땡긴다든지 아니면 신경에 자극이 주어진다든지, 그래서 저런 통증이 생기는 건데, 보통 유착의 정도는 1년 정도까지는 심해졌다가 그다음부터는 그냥 똑같이 되다가 2년 지난 다음부터는 옅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점 더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물론 다른 부분일 거고, 만약에 유착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밴드처럼, 네. 끈처럼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봐서는 뭐 성형외과 선생님이나 피부과 선생님께 좀 찾아가셔가지고 안쪽으로 저희가 주사를 놓는다든지 유착을 좀 이게 덜하게 해주는, 2년 정도쯤 지났으면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 유도암으로 반절제 수술 후 전이를 확인하였고 발병률이 20%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전절제 수술을 해야 할지 추적 검사를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고 해 주셨습니다. 아마 발병률은 재발률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경우도 참 많죠, 사실. 갑상선 유두암 반절제를 우선적으로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추적 검사를 통해서 예후를 봐도 충분합니다. 예. 갑상선 유두암으로 반절제 수술했을 정도면 아주 초기이신 거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유두암이 저희가 암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임파선들 같이 뗄 때 여기서 보면은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나중에 현미경으로 잘라가지고 보이는 그런 전이들은 보통 40% 정도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재발률에 전혀 영향을 안 미쳐요. 그죠? 그래서 과거 같으면 무조건 전절제 수술 해가지고 동요원소 치료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문제 생긴다 그런 경우도 지금은 현재로 봐서는 5% 미만이기 때문에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전절제 수술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네요. 확실히 이렇게 속 시원히 대답해 주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속 시원히 대답을 해야 네. 속이 편안하실 거예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저희 이제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갑상선 수술 후에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앞두고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저희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모든 환자가 받는 건가요? 그리고 치료 시 주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방사선 치료, 요오드 치료를 하는 목적부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는 목적은 혹시 모를 남아있을 암세포. 저희가 아무리 수술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암이 뭐 피막을 뚫고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임파선들로 전이가 됐다든지 했는데, 깨끗하게 수술을 했는데 세포가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5년, 10년 지나면 재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암이니까 이놈이 그냥 가만히 있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 99% 이상이. 그런데 혹시 모르는 원격 전이에 있는 원격 전이로 가 있는 놈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요오드에다가 방사선을 묻혀가지고 하는 거고, 암세포 자체가 요오드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이거를 잘 먹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환자가 받는 거는 일단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 앞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많은 환자들, 그러니까 아니면 원격 전이가 있을 법한 환자들에서만 그렇게 치료를 받는 거고, 그리고 치료 시 주의사항은 이게 독약을 잘 먹어야 돼요. 암세포가. 그러려 그러면은 요오드가 몸에 이렇게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요오드 시기를 잘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독약을 암세포가 잘 먹기 위해서는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TSH라고 하는 건데, 그게 올라가 있어야지 얘네들이 약을 잘 먹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끊어가지고 몸에서 TSH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준비사항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끊는 시간 자체가 환자들은 아주 고통스럽다고. 예, 네. 예, 예. 이게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을 안 드시니까 이게 되게 고통스럽고, 또 문제는 우리나라 음식이 요오드가 되게 많아요. 너무 그죠? 많죠. 너무 많아요. 일반적인 소금에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뭐 음식점에서 파는 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그쵸? 일반적으로 먹는 김치라든지 뭐 이런 나물 이런 것들도 거에도 다 들어가 많죠. 있으니까, 그거를 저희가 제한을 하는 게 환자분들이 되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잘 제한을 잘 받으셔가지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조금 세분화된 질문인데요. 갑상선 미분암으로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크기가 작아진다면 수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게 정확한 상태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할 것 같은데요. 예, 이런 경우,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를 보면 아무래도 뭐 가족분들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미분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 보이네요. 그죠? 뭐, 우리 윤 교수님도 지금 미분암 치료를 하고 계신데, 워낙 미분암이 안 좋으니까, 예. 그래서 보면은 항암과 이제 일반적으로 갑상선암 치료는 뭐 수술, 그리고 뭐 호르몬 억제요법, 아니면은 방사선 요오드 치료, 뭐 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미분암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항암이나 방사선, 이제 방사선 치료가 저희가 먹는 그 요오드 방사선 약이 아니고 그냥 외부에서 방사능을 쬐가지고 하는 그 치료거든요. 그냥 유방암이나 대장암 이런 데서 치료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반적인 암 치료랑 완전 미분암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미분암에서 저렇게 치료하고 그다음에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수술로서 여기 주변에를 이제 다 암 덩어리를 뗄 수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기도나 식도에 붙어 있으면, 큰 혈관. 그쵸? 예. 네. 기도를 떼고 숨을 쉬기가 힘드니까, 그죠? 그게 안 되는 거고, 식도나 이런 데 붙어 있어도 워낙 수술이 커지면은 나중에 이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시기를 놓치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나 아니면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바로 수술보다는 항암 방사선 치료가 원칙이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고요. 그 크기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아마 그 갑상선 암으로 있었던 그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들이 크기가 작아졌을 때 수술을 할 수 있는지인데, 원격 전이가 없을 때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을 하고 난 뒤에 깨끗하게 그 부분을 다 없앨 수 있다라면은 수술이 가능할 텐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항암 방사선 치료가 계속 잘 듣고 있다 그러면 굳이 그거를 중간에 수술을 해가지고 그 치료를 중간에 중단을 하게 되면 다시 암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그냥 항암 방사선 치료를 지속하고 정말 원격 전이가 없고 수술로서 잘 될 거다, 그러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아마 이 다음 질문도 약간 비슷해서 바로 질문을 드리면
갑상선 미분암으로 키트루다로 항암 치료 진행 중입니다. 1차 이후 폐에 전이되었던 병변이 작아지는 데 호전이 있었으나 6개월 지난 현재 다시 커진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키트루다까지 치료를 받으셨다 그러시면은 아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키트루다가 이제 기적의 무슨 항암제, 면역 치료제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키트루다가 뭐 저희가 프로그램드 데스 라이간드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많이 올라가 있으면 그러니까 키트루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암세포가 우리 자가의 그 면역력의 이제 향상으로 인해 갖고 암세포를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는데 그거를 피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방지시켜 가지고 우리 몸이 스스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이제 키트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폐에 전이가 있고 그래서 키트루다를 썼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키트루다 단독요법으로 쓰는 경우보다는 이제 뭐 렌비마랑 같이 해가지고 네. 복합요법으로 쓰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호전이 있었다가 6개월 지나가지고 다시 커진다. 항상 암이 문제는 암도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극복을 해내는 그렇죠. 부분들이 암의 있으니까요. 이제 항암제 저항성이라고 하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 6개월 지나가지고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키트루다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요즘은 차세대 염기서열 검사를 반드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세대 염기서열 검사는 미분암이 왜 생겼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뭐 어떠한 세포에서 뭐 어떠한 변이가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암으로 됐다 그러면 그 변이가 생긴 원인이 뭔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물어보시니까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램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 아니면은 엔트렉 뮤테이션 그다음에 삐라포 뮤테이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다 그다음에 치료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차세대 염기서열 검사를 해서 이 암이 뭐 때문에 생겼는지 미분암이 뭐 때문에 생겼는지 알아서 거기에 맞는 그다음 치료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렵네요, 저거는요. 네. 세 번째가 일상생활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관리 중에 첫 번째 질문이 갑상선 암의 원인 중 하나가 요오드 결핍이라던데 그러면 요오드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암이 예방되는 건가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가요? 일단은 요오드 결핍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봐야 네. 오히려 저희 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오드 자체를 섭취량이 많기 때문에 결핍이 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요오드가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미역, 다시마 이런 데들에 가장 김. 많이 해조류. 그죠. 네, 해조류에 네, 가장 네, 많이 네. 들어가 있죠. 네. 확실히 이제 미역국이나 이런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결핍이 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사실 포함된 식품들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저희가 이미 많이 먹고 있는데 더 높아지는 게 큰 의미가 있는가라는 건 사실 좀 이게 가끔씩 그 요오드 먹으면 갑상선에 좋다 그래가지고요. 네. 이게 미역 같은 거 갈아가지고 환을 환을 만들어가지고 네, 먹으면 맞습니다. 그 먹으면 좋나요? 어떻게 돼요? 좋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아니 저는 요오드 많이 먹으면은 뭐 갑상선 염 많이 생긴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 이렇게 막 한 4번 먹고 막 이러면은 오히려 갑상선 염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문제되는 거 그런 증거는 없어요. 오히려 사실 그것도 사실 그런 얘기들이 많지만 완전히 맞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조금 줄 수는 있기 때문에 적당히 드시는 게 결국에는 가장 그렇죠. 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과요불급이네요. 네. 다음 질문은 갑상선 호르몬제. 갑상선 호르몬제를 이제 뭐 수술하고 나면은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드시겠죠. 그렇죠? 네. 복용할 때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골다공증 약, 이제 뭐 여성분들 나이 드시고 그러시면은 뭐 예방 목적으로라도 드시는 경우 많으시니까 골다공증 약도 복용하게 되었는데요. 복용하게도 될까요? 그 외 호르몬제 복용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일단은 먼저 대답을 드리면 복용은 하셔도 됩니다. 복용은 하시되 일단 갑상선 호르몬제들은 지금 드시고 있다면 말 그대로 갑상선은 호르몬을 보충해주기 위해 드시는 것도 있을 거고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자극 호르몬 억제 때문에 이제 약을 드시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용을 이제 호르몬을 드실 때는 따로 드시는 것들이 좀 권장됩니다. 사실 충분하게 호르몬제는 호르몬제대로 흡수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그 다음에 따로 골다공증 약이나 다른 호르몬제들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갑상선 호르몬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공복에 드시라고 그러고. 아무래도 네. 네, 눈 뜨고 공복에 먹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하게 시간 지켜서 공복에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잠에서 깼을 때 복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보통 그렇게 많이들 드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침에 먹는 게 좋아요? 저녁에 먹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그거를 이렇게 나눠서 먹는 게 좋아요? 어때요? 아, 이제 아침이나 저녁이나 사실 환우분들의 패턴에 따라서 사실 정하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시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공복 상태에서 그것만 조금 복용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흡수가 잘 돼서 네, 그런 흡수 거죠? 잘 되게 네. 해주시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끔씩 보면 이제 약이 있잖아요. 그쵸? 뭐 골다공증 약이야 뭐 약이니까 이렇게 떨어 가지고 드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흡수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약을 잘 드셨대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드셨는데 갑자기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뚝 떨어져서 오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물어보면은 가끔씩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유산균이랑 같이 드신다든지, 그렇죠. 네. 뭐 아침에 이제 먹을 때 물 말고 우유랑 같이 해가지고 네. 이렇게 드신다든지, 그러면은 그래서 저기 유산균은 약 아니잖아요. 그러면 같이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대부분 이런 네. 경우들이 대부분 가장 큰 맞- 예를 그렇죠. 들어주신 것 같아요. 다른 음료랑 같이 약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유산균이 결국에는 호르몬 제제들 흡수를 조금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같이 드시지 않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그럼 얼마만큼 이제 약 먹고 그 다음 약 먹을 때까지 한 어느 정도쯤 시간 지나서 아니면 그래도 식사하실 네, 때까지나 최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두고 경계를 두고 식사를 하시는 게 흡수가 온전하게 되는 걸 도움을 많이 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은 상관없다. 네. 공복에 드셔라. 그리고 공복이 제일 중요하다. 맹물로 뭐 드셔야 맹물로 된다. 드셔야 된다. 네, 그리고 저기 그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 건강보조식품 같이 드시면 안 된다. 네. 따로는 드셔도 되죠? 따로는 오케이, 드셔도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 절제를 하였는데 갑상선 기능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갑상선 약은 계속 먹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갑상선 기능이라는 건 아마 호르몬 수치들을 보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갑상선 약은 결국에는 먹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상선이 반절제가 됐든 전절제가 됐든 호르몬 수치가 낮아서 말 그대로 열심히 일을 안 해준다면 이제 약으로 보충해 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걸 억제시키기 위해서 먹는 목적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사실 이제 보충해 주는 목적으로 먹는다면 사실 계속 먹어야 되는가들은 조금 이제 충분하게 남은 갑상선이 일만 잘해준다면 사실 계속 먹어야 될 이유는 없으실 거고 근데 혹시나 이제 재발 방지 목적으로 우리 갑상선 기능, 갑상선 자극 호르몬 자체를 낮추기 위해서 먹고 있는다라면 사실 약은 계속 드셔야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절제 하면은 나올 데가 없으니까 약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반절제 수술한 경우에 약을 먹는 분들도 있고 안 먹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먹는 분들은 결국은 기능이 잘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보조 역할로 드시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약을 다른 건강
기능 보조식품들은 잘 드시는데 갑상선 호르몬 약에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뭐 갑상선 호르몬 약 많이 먹으면 골다공증이 더 많이 생긴다. 뭐 이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네, 네, 그죠? 맞습니다. 이게 먹어가지고 갑상선 기능 정상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런 특별하게 문제들은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기능이 부족하면은 잘 드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갑상선염이 있으셔 동반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반절제를 하시더라도 약을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갑상선 기능 자체가 좀 떨어져서 그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있는데, 결국은 갑상선 염이 있는 분들은 원래 기능이 떨어져 있었을 네,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갑상선 염증 자체가 이제 기능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게 있으니까 결국은 두 개가 일하다가 하나만 일하는데 네, 예, 하나가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거겠죠. 네, 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염증 없는 분들보다는 그런 분들이 약을 드실 가능성이 더 네, 많겠네요. 확률이 그죠? 더 높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갑상선 암이니까 이게 재발을 하죠, 보통. 그쵸? 예, 옛날에는 30년에 30%, 그리고 지금 15년에 8%,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얘기하는 기수에 따라 가지고 재발은 다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많은 의사분들께서 수술을 워낙 잘하셔가지고, 네, 외국보다는 재발률이 훨씬 더 떨어지고,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걱정되시니까, 재발이 걱정되는데, 재발의 정조 증상이 있을까요? 사실 이거의 답은 없다가 맞습니다. 사실 재발의 전조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갑자기 커진 종물이 생기거나 이럴 때만 증상이 생기게 될 텐데 그쵸, 사, 만져지거나, 네, 아니면은 목소리가 변하거나, 네, 그쵸, 여기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거나, 그죠? 네. 예. 특히나 뭐 미분암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은 이제 자라는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갑상선암 자체가 거북이암이라고 보통 부르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전조 증상을 느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게 그러면 그거랑 비슷하겠어요. 왜냐면 처음에 암 진단돼서 왔을 때 대부분이 이제 건강검진에서 진단돼서 맞습니다. 오시지, 목소리가 변했거나, 물 먹을 때 살에 걸리거나, 아니면 목에 뭐가 만져지거나, 이런 증상이 별로 없는 부분이랑 그냥 일맥상통하겠네요. 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조 증상이 없어요. 사실 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환우분들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수술을 받고 나면 1년의 과정을 이제 주치의분들마다 다르고 병원마다 다 어느 정도의 다른 점들이 있겠지만 주기적인 추적 관찰을 권유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갑상선 초음파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이나 피 검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이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검사들을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요거랑 비슷한 얘기가 갑상선 전절제를 했어요. 예. 근데 아, 네. 갑상선을 다 뗐는데 그러면은 재발을 왜 하죠? 이런 갑상선이 거랑 똑같은 거. 갑상선이 없는데, 없는데 네, 재발을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거 네. 왜 그렇죠? 그거는. 그런 확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희가 요오드 치료를 하고 이런 것들이지 사실상 재발이 갑상선이 없다고 해서 재발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10년 뒤, 15년 뒤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 약을 복용하거나 아니면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것들은 생길 수 있지만 확률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추천드립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의 말씀을 믿고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상선암 온라인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 환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저기 가족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짧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그리고 갑상선암이 물론 저희가 치료를 받고 그러면은 잘 나을 수 있지만 앞에서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분암이나 이런 치료가 잘 안 되는 암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우분들 많이 힘을 내시고 그리고 가족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좋겠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